저정치 인터뷰 오늘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나오셨습니다. 이정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정미 대표 어떤 정치인이신지 이승준 기자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관심 모으는 영화 1987. 네, 그때 이제 대학생이셨고 또 그 시대에 한복판에 계셨는데요. 1988년에 이제 대학을 중퇴하고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민주노동당 창당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여러 당직들을 거치면서 진보정당의 부침과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이제 정의당 창당에 주도했고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심상정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셨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7월 당대표로 당선되셨습니다. 네, 특히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그동안 이제 뭐 애슐리 그 프랜차이즈의 열정페이, 그다음에 넷마블 그 IT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그다음에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환기시키고 주도하셔 왔고요. 지금도 노동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국회의원은 이번에 이제 처음 되신 네, 거지만 초선입니다. 그러시죠? 정치는 굉장히 오래 하셨죠? 네, 한 이제 17년 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당 대표가 되셨고요. 네. 6개월 정도 당 대표 지금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6개월 동안 정의당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대표 맡으신 다음에? 일단 진보 정치에 전례 없었던 리더십의 교체를 이뤄냈고, 과연 새로운 리더십이 저 정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의구심들도 있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당을 잘 이렇게 유지해 왔고 발전시켜 왔다라고 자평을 좀 할 수 있고요. 지금 제 임기 이제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이제 네. 4분의 1은 안정적인 리더십의 교체 시기였다고 한다면 다음 4분의 1은 지방선거에서 도약하는 정의당을 만드는 것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이후에 남은 제 임기 1년은 이전에 없었던 진보 정치의 새로운 혁신을 또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대표님 대표 되실 때 네. 그 연배가 네. 옛날에 노회찬, 심상정 이분들 대표하실 때보다 더 많죠. 많으시죠? 예.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뭔가 좀 굉장히 젊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건지 잘 두 분이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대표해 왔고 그러시죠? 그 다음 세대가 누군가를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역시 아무튼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네. 그래도 한 3, 4등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5등 하시는 걸 보고 야,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당 이게 참 어렵구나. 그런 소회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왜 그때 예상보다 좀 부진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선거 막바지까지 우리가 두 자릿수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그런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국민들이 지난 9년 동안 정말 두 개 정부를 지나오면서 너무 많은 고초를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네. 이 두려움이 막판에 상당히 이 사표 심리를 자극을 하게 됐고 결국은 저희가 기대했던 수치만큼 그 달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보정당 역사상 200만 표라고 하는 최다 득표를 또 이루었다는 점에서 정의당의 다음 길을 또 열어주는 종잣돈은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도 사실은 진보정당 후보가 표를 많이 얻을 것 같다가 막판에 꺼지고 네. 이게 계속됐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어떤 진보정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힘을 잘 쓰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1인을 뽑는 것이지만 네. 나라, 국가 운영 전체를 맡기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참 괜찮고 잘한다만 가지고 선택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요. 그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어떤 세력이 얼마만큼의 실력을 갖고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드리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진보정당이 그동안 굉장히 왜소한 정당이다 보니까 나라를 맡길 만큼 좀 두툼한 그런 리더십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네. 아직 정확하게 검증을 해드리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가 개혁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네. 사실 지금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
각 그 국회의원들의 개별적인 정체성을 놓고 보면 정의당이 함께 해도 마땅한 그런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네. 정의당이 오시지를 못해요. 이거는 소선구제 제도 때문에 네. 결국 나와는 정체성이 좀 맞지 않지만 정의당이 훨씬 가깝지만 다른 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정치가 개혁되고 정의당의 정체성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정의당과 함께 하게 된다면 저 집단도 세력도 있고 실력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앞으로 얼마나 지나면 집권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거는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네. 또 그것이 어떤 하나의 그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비약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 그 다음 5년까지 정의당에게는 그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고 그 직후에 폭발적인 어떤 변화 이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 네. 정의당 후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득표를 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도 훨씬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차 투표에서는 소신 투표를 하고 네. 2차 투표에서는 결국은 이제 결선에 가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정의당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심상정 대표님은 노동부 장관 좀 가셨으면 좋겠다. 네. 노회찬 원내대표님은 법무부 장관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대선 과정에서 연합정치의 틀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그것이 어떤 자기적인 연합정치의 판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가 만약에 작동이 된다면 그 전략 투표 과정에서 향후 다음 내각의 어떤 그 연합정치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훨씬 더 지금보다는 정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겠군요. 자, 정의당은 과거에 이제 민주노동당 또 분열하기 전에 뭐 통합진보당 이런 진보정당, 과거의 진보정당하고 또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정의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라고 할까요? 구성하는 당원들이나 지지하는 유권자들,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전체 당원들 중에 상당수가 20, 30대 젊군요. 청년층이 네. 많이 있습니다. 한 네. 40% 가까이 차지하고 정의당의 40대까지를 전부 포괄하면 한 80%가 80%요? 예, 20, 네. 40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우리 청년 세대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대변해 나가야 될 책무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청년들의 일할 권리, 노동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다시 그것은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청년 노동 중에서도 또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여성의 노동 차별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노동 문제로부터 청년 문제 그리고 여성 문제 이것들을 대변하는 역할 이것이 정의당의 지금 역할이고 또 우리가 기반해야 될 계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진보당이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강제 해산이 됐습니다. 네, 그때 그 통합진보당을 구성하고 있던 당원들, 조직 기반, 뭐 이런 유권자들 이런 분들하고 지금 정의당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2000년대에 처음 그 진보 정당이 창당될 당시에 그 진보 정당을 이끌었던 세대들은 주로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시대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진보 정치의 새로운 어떤 혁신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시점에 우리들이 서 있었고요. 과거에 대한 성찰과 새로움에 대한 어떤 혁신 이런 길들을 각자가 찾아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로서 성찰과 혁신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과 헤어졌던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또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셔야 되겠죠. 그분들 중에 혹시 정의당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정의당을 창당한 후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 진보 정당 중에 좀 이렇게 좀 배울 만한 네. 뭐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해외에서도 보면 좀 보수 우파 정당이 집권하는 경우가 더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좀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네. 정당이 있다면 어디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의당이 이제 내놓는 모토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 네. 점에서 앞선 경험을 성공적으로 실현해냈던 북유럽 사민주의 정당들에 네.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영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1세기 사회민주주의는 20세기에 성공했던 사회민주주의와는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미래산업,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여러 문제들이라든가 젠더의 문제라든가 생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해답들이 없습니다. 그 해답들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는 새로운 도전이고 실험이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보수 정권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보수 정당들이 집권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급진적인 정당이 집권을 하는 그런 예. 경험들도 있고 예. 또 트럼프 정권처럼 과거의 어떤 보수 프레임과는 조금 다른 네. 오히려 이전 진보 정당이 얘기했던 일자리 프레임을 가지고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프랑스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전진이라고 하는 정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정당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은 상당히 보수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으면서 사회 문화적 정책은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을 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갖고 있었던 진보 정당의 대안이라든가 보수 정당의 대안만으로는 다 이것을 뭔가 아우르기 어려운 새로운 어떤 대안들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이.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아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진보 정당이 혁신해야 한다는 그 지점이 바로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뭐 보수 진보 이런 프레임으로 국민이 정당을 바라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만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예,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 답을 정확히 내놓는 네. 그런 정당을 좀 찾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당장 이제 6월에 지방선거 치르셔야 할 텐데요. 이승준 기자 좀 이어주실까요? 네, 지방선거 관련 질문 드릴게요. 일단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 정의당은 사실 호남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1당이라면 2당, 제1야당 전략을 취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 사실상 제2당이고요. 제1야당이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에서도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던 걸로 하는데 이제 대표님도 취임 뒤부터 호남을 가시고 새해에도 광주를 가셔서 호남에 공을 들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정의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제1야당 전략이 가능한 것인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당 독재 국가가 아니고 다원주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집권 정당에 대한 견제 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호남 시민들이 양당 체제, 거대 양당 체제만을 가지고는 제대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시고 다당제도 그리고 제3당의 출연이 필요하다 이런 선택을 하면서 국민의당을 키워주셨죠. 어떻게 보면 그 방향은 정의당이 진짜 원하는 방향이었는데 그 선택지가 정의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됐던 겁니다. 그거는 대선 이전에 총선이 있었고 당시에 안철수라고 하는 거대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키워져서 이렇게 쓸만한 그 세력으로 봐주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 두 가지가 변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당이 더 이상 거대 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의당이 대선을 통과하면서 아직까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실력과 신뢰를 일정 정도 가질 수 있는 정당이다라는 것으로 봐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20대 총선에 호남민들이 요구했던 제대로 된 견제 세력, 이제 그 선택지를 정의당으로 봐주시라. 이거는
단순히 정의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원제를 제대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어떤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20대 호남민들의 선택이 잘못됐던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받은 정당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호남에서 그런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전국적으로도 제1야당으로서의 위치를 저희가 획득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 움직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 호남 쪽 분위기는 정의당으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네, 상당히 실망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정의당이 국민의당을 넘어서는 여론조사가 꽤 나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따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지만 어쨌든 지방선거에서는 인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실제로 광주나 아니면은 전남 전부 쪽에 네. 좀 괜찮은 분들을 지금 뭐 리스트에 만드셨는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호남의 세 곳 그 광역단체장은 저희들이 가급적 다 광역단체장을 출마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전북하고 광주는 곧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전남은 조금 더 전략적인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지방선거 전반적으로 물어보면 이제 정의당에게 올해 지방선거 의미랑 네. 목표는 어떻게 좀 세우시고 계신 거예요? 네. 정의당이 이제 창당 6년 차로 들어서고 있고 그 과정에서 3번의 전국 선거를 치렀습니다. 사실 국민들한테 저 정당이 우리 삶에 굉장히 유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가 되려면 2자릿수 지지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이제 진보정당 역사상 최초의 200만 표를 획득했던 선거라면 이번 지방선거는 창당 6년 차 만에 처음으로 2자릿수 지지를 획득하는 그런 지방선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너무 먼 얘기는 하지만 당선 숫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목표는 네. 그 숫자를 뭐 구체적으로 네네. 다 이렇게 셀 수는 없고요. 너무 네, 많은 후보들이 그렇죠. 나가기 네. 때문에. 근데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기초단체장 네네. 몇 곳은 꼭 단선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갈고 닦았고 정말 진보정당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털을 받고 일을 해왔던 지역 일꾼들을 이번엔 반드시 기초의회에 진출시키는 것 이걸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초는 사실상 정의당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흔히 지방선거 때마다 항상 나오는 구상이잖아요. 심상정 경기지사, 노회찬 경남도지사. 네. 이 구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능할까요? 이번에는 그 구상이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네, 저한테. 네. 왜냐하면 연초에 몇 군데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적합도 조사에서 두 네. 분이 꽤 성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당대표 입장에서는 진짜 한번 내보내서 조금 더 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또 두 분의 출마는 우리 당으로서는 너무 큰 기회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또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시기 네. 때문에 막판까지 전략적 판단으로 좀 남겨놓고 우리 당이 진짜 이분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기회비용을 감수할 만큼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두 분 말고라도 광역단체장 선거는 최대 출마를 목표로 한다고 네. 이전에 밝히셨는데 그러면 그래도 전국 뭐 17개라고 했을 때 어디 좀 나간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수도권 3곳은 네. 저희가 다 낼 거고요. 네, 네. 호남 3곳 낼 거고 네. 그다음에 불경 지역에 네. 후보를 내서 예전에 영남 진보벨트를 좀 다시 복원시키는 그것을 기본으로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는 곳은 또 네. 출마를 시키는 뭐 너무 빠른 질문이긴 하지만 서울시장을 뭐 염두에 두시거나 어디 특정 염두에 두신 인물들이 있는지. 일단 당 내부에서 잘 착실히 준비해왔던 후보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하는데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는 좀 더 찾아보고 모셔올 노력을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인재영이 노력을 계속 하신다는 말씀으로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또 선거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고 이번에 던지기가 제가 죄송스럽긴 하지만 또 이제 민주당과 연대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까지 정치개혁을 확실하게 이루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의 개혁 경쟁이 상수다. 그것을 상수로 놓고 여타 그 지역의 어떤 특성, 특징,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연대 얘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상수로 놓고 선거 전략을 짜고 있지는 않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정치가 또 현실이기도 한데요. 네. 인천의 이제 남동구청장을 과거에 배진교 네. 구청장이 한 일이 있고 한참 됐는데 지금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배진교 구청장이 참 이번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 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제 선거연대가 이루어졌고요. 네. 이번에 6월에 지방선거를 해도 현실적으로 인천이 꼭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연대를 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연대하지 않으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선거연대가? 탄핵과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 지형에도 조금씩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선거연대가 되면 훨씬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배진교 전 구청장도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고, 그렇죠. 물론입니다. 예. 어떤 그 여러 명의 후보가 출마한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닦아놓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이어서 하면 작년 당대표 선거 때 이제 100만 이상의 대도시, 수도권, 도농복합 도시 이 세 지역에서는 반드시 기초단체장을 당선시켜서 정의당식 혁신 자치 모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 세 곳은 어디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걸까요? 세 곳이라고 꼭 특정해서 네.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네. 이제 지금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는 많은 단체장 후보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천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예전에 우리들이 기초단체장을 획득했던 이런 지역에 좀 최선을 다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인천이나 울산은 어쨌든 그 노동이 어쨌든 기반인 도시들인데 이제 정의당인데 지지가 다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의당 후보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의당 그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진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으며 출마를 해오셨잖아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당 차원에서 좀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네. 세워졌나요? 네. 당대표의 지금 가장 큰 숙제가 그겁니다. 많은 후보를 출마도 시키고 당선도 시켜야 되지만 이분들이 뛸 수 있도록 네. 지원하는 일.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7월 달에 이제 정당 후원회가 다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정당 후원금을 열심히 모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교섭단체는 교섭단체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당 후원 제도를 통해서 정의당의 정치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여서 100억까지 정당 후원금을 모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뭐 죽기 살기로 열심히 모아서 이분들이 적어도 뭐 기탁금이라든가 선거를 하는 데 아주 기본적인 거, 벽보, 공보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뭐 남부럽지 않게 뛸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전략 같은 게 있으세요? 최근에 그 동영상도 찍으셨잖아요. 노회찬 대표, 심상정 대표랑 같이 셋이서 이렇게 상어가족 율동에 맞춰서 하는 네. 동영상 찍으셨는데 이후에 또 뭐 이런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후원금 모금. 네, 그 뭐 비밀병기들을 많이 네.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당 후원회가 다시 부활됐다는 걸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원해달라고 그러면 국회의원을 후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 소액 후원이 좋은 정당을 만들고 좋은 정당이 좋은 정치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좀 잘 알려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계기를 통해서 정당의 정치 자금을 10만 원 후원하면 연말 세액공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용한 정보를 전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정치적인 쟁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엇이 옳은가, 정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토론을 할 필요도 있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네. 또 그럴 힘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과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2월 말까지 해주면 좋겠다. 안 되면 뭐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개헌을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개헌안은 지금 정치권 안에서는 지방선거의 유불리 문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집권정당은 그때 해야지 지방선거에 유리하고 자유한국당은 그때 하면 불리하고 이렇게로 바라보고 계신데
저는 더 본질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만 상상해 보더라도 적폐청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에 척결했고, 그다음에 금융실명제와 같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리고 지방선거제도 부활과 같은 정치제도 개혁을 했습니다. 지금 앞에 두 가지 것들은 또 이 정부에 남겨져 있는 과제지만, 세 번째 것들은 개헌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거를 1년이나 지났는데도 우리 삶이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헌법 정신에 못 박는 것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사실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이렇게 뭐 한 해 못 한 해 얘기를 하는 건 약간 이렇게 수치심이 없고, 탄핵당했던 정권의 책임자로서 수치심이 없고, 수치심이 없으니까 선악을 구별 못하고 죄의식도 없는 뭐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본질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자. 적어도 국민들한테 이렇게 큰 사변을 겪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삶이 이런 정도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헌법으로 선물로 드리는 거, 이 정도는 국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개헌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시는 더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것이죠. 네. 혹시 권력구조 부분은 정의당의 당론 같은 게 결정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 내부에서는 사실 그 대통령제도, 그 다음에 뭐 내각제도, 국회라고 하는 입법부가 이렇게 허술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둘 다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니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보장이 된다면 어떤 권력 구조라도 그 다음에는 운용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원 집정부제와 같이 권력 분산형 권력 구조는 여러 가지 조금 네.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구조, 권력 구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정의당 내부에서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개헌보다도 이제 더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건 꼭 무슨 국회의원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다기보다 과거에 이제 그 정당의 총재들이 어떻게 하는 게 자기가 좀 집권하는데 유리한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자기 당 국회의원들한테 공천권하고 정치자금 분배권을 가지고 의원들을 좀 통제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정당은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이른바 좀 보수 성향의 여당, 야당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선거구제, 자기가 지금 그 선거구제로 지난 선거에서 지난 총선 때 현행 선거제도에 의해서 당선이 돼서 국회에 와 있는데 이걸 바꿀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에서 지금 추구하는 선거제도, 뭐 독일식 뭐 여러 가지 선진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어떤 정교한 어떤 이행 계획, 뭐 로드맵 이런 게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냥 무조건 국회의원 숫자를 좀 늘려서라도 국회가 중요하니까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동의를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 같은 건 좀 하고 계신지요? 그 비례성을 강화해서 민의를 그대로 닮은 국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원칙에 반대하시는 분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일부 있더라고요. 자유한국당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정도의 지지율 가지고 다음 총선에 그래도 몇 자리 의석이라도 얻으시려면 오히려 지금 정의당이 얘기하는 그렇죠. 선거제도에 네. 동의하시는 게 보험 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네요.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대로 그냥 가가지고 소선구제로 가서 몇 석이나 건지시겠냐는 거죠. 아무튼 뭐 그쪽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결국은 집권 정당의 의지입니다. 저는 대통령께는 확실하게 그 의지를 읽었습니다. 네. 지난번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 하실 때도 그 얘기를 다시 천명하셨고, 제가 청와대 그 오찬회동 때마다 대통령께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대통령의 의지를 집권 정당이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혁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이제 가죽을 벗긴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를 혁신하려면 내 가죽부터 벗기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정당, 이 집권 정당이 이후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치적을 남겼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나에게 약간 불리한 결과가 올 것을 감수하고라도 이걸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혁신이 저는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 초에 우리 추미애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여기 인터뷰에서도 제가 굉장히 열심히 꼼꼼히 읽어봤는데 결국은 선거제도와 관련된 언급은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없죠.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밀고 가려고 하는 의지는 결국 국회에서 이것이 관철돼야 되는데 집권 여당 대표께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걸 더 이상 국회 특위 안에만 맡겨두기는 어려우니 각 당 대표들끼리 한번 앉아서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헌을 할 때요. 네. 새로운 헌법 조항에다가 선거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 비례 원칙을 네. 집어넣어서 네. 개헌을 하면 이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선거제도는 위헌이다 이렇게 네. 결정을 해주어서 제도를 강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학자들. 네, 정의당의 개헌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 방법도 정의당이 처음에 낸 예, 거군요. 그 네. 선거 4대 원칙 중에 하나를 더 넣어서 네, 비례 원칙을 넣자라고 하는 안. 아무튼 국회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뭔가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건의차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그래도 뭐 마지막까지 정의당 입장에서는 국회 책무를 다해야 하고 정당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치현안은 이 정도 하고요. 네. 지난 예산안 처리에서 약간 홍역을 겪으셨어요.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표 던졌다가 실제 의도는 후퇴했기 때문에 반대했다라고 했지만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또 이제 최근 예로는 김종대 의원이 이국종 교수에 대해서 비판글을 올렸다가 여러 가지 또 따가운 질책들을 받았는데 이제 정의당,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진보 정당이 약간 숙명같이 기존 정치권 아니면은 기존 주류에 견제하고 비판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 스탠스는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정당인 정의당이 취해야 할 스탠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서도 이 정부가 후퇴하지 않고 더 개혁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분들, 그분들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대선 직전에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던 기간에 국민들한테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번에 정권 교체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번에 소신투표 하셔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뭐 SNS상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너 때문에 정권 교체 안 되면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번 법인세 문제도 사실 양당이 후퇴된 안을 합의를 해서 들어와서 그것도 제가 참 못마땅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그 합의조차 깨고 표결에도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된 안은 무조건 통과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때라도 내가 그럼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표결을 했고, 그런데 그 속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다가 그것마저도 부결됐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뭔가 이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부가 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애타는 심정? 저는 그런 측면들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의당이 목소리를 정확하게 낼 때, 예를 들어서 뭐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데스노트로 이제 표현되었던 정의당의 입장에 대해서 더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의당이 저런 걸 참 잘해야 된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하지만 개혁이 후퇴될 때는 따끔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건 정의당 없으면 누가 하겠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이정미, 정치인 이정미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만 여쭤보면 지역구를 사실상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인천 연수을, 네, 그리고 민경 의원이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있는 건지, 네,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예, 저한테는 그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사명이 다음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반드시 재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진보 정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비례대표 초선 의원 이후에 다 이제 사라져갔던 과정들, 그래서 뭔가 축적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질타들이 많이 있으셨고, 그래서 뭐 당선되자마자 바로 지역구로 이제 쫓아내려갔던 것인데, 일단은 주민들이, 송도는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있고, 어느 정당이냐와 상관없이 일 잘하는 국회의원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은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거기 계신 분들이 지난 탄핵 과정에서 우리 민경욱 의원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 그런 점에서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목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이제 지역구 그 당선인 거고, 네. 그 다음에 목표는 또 무엇인지, 네. 정치인 이정민 앞으로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 좀 여쭤볼게요. 저한테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당대표로서 이 임기 동안 맡겨진 저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가 재선의 목표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목표를 향해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정당 창당 이후에 첫 번째 두 자릿수 지지율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뭔가 달라진 정의당, 특히 2030 젊은 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고 미래 정치를 준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성 정당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놓는 거, 이 성공위에 그 다음 가능성도 모두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2018년 뭐 이제 우리 국민 또 정의당 지지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새해 인사 겸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한겨레 독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어저께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춘천시에서 일하는 환경미화 노동자 48분이 집단 해고를 당했습니다. 딱 1년 전, 이 탄핵이 있기 전에도 1월 1일 날 설 명절 때 문자로 집단 해고 당했던 인천 동강기현 노동자들과 기자회견을 했던 장면이 그대로 다시 연출이 됐습니다. 어저께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 이제 나라다운 나라는 내 삶을 바꾸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이 억울한 노동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중앙에서 적폐청산 작업이 열심히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역 저 뿌리 밑에까지 적폐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억울하고 고단한 노동자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말씀드렸던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시즌2,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확실한 적폐청산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을 통해서 좋은 정치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정당 후원에도 여러분들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한 해 여러분들께 기쁘고 즐거운 정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